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정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첫 영상이니만큼 간단하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2013년도부터 교육공동체 나다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나다라는 단체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만나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역시 저도 다양한 공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문학 공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제 소개를 했을 때 저는 좀 이런 몇 가지 의아한 시선을 받는 편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학교나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인문학 단체에서 일한다는 게 대체 뭐지? 라는 거.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과 인문학 공부를 한다는 게 뭐지? 약간 이런 두 종류의 좀 시선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다를 처음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청소년기였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정확히는 중학교 1학년까지를 다니고 학교를 그만뒀죠. 기숙형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학교 바깥에서 살아가는 10대를 보내온 사람인데 그렇게 처음 학교를 그만두고 만나게 됐던 게 바로 나다였어요. 저는 원래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러 나다에 찾아왔던 그런 청소년이었던 거죠. 제가 처음 나다를 만났던 순간이 사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만났었는지도 기억이 나고 그 순간, 그 상황, 약간 그때 만났던 사람들 같은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는 이유는 좀 나다를 만났던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충격이라는 게 어떤 충격이냐면 좀 내 세상이 와장창 깨져나가는 그런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우선 첫 번째로 이 나다에서 강의를 하러 온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저희 엄마 아빠 뻘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별명으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청소년인데. 그리고 반말하래요. 서로 반말을 하고 지내는 다른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제가 보게 되기도 했고요. 우선 여기서 하나 충격을 받았죠. 사실 처음에 이제 엄마가 나다라는 곳을 저한테 소개시켜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안 간다 그랬어요. 아니 딱 봐도 너무 딱딱하고 노잼일 것 같잖아요. 인문학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좀 나다의 강좌를 만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저는 그 전까지도 사실 대안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좀 권위적이지 않은 어른들을 많이 만났던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교사 혹은 뭐 어른 이런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되는 어떤 태도들이 있잖아요. 나다는 그 태도가 없었어요. 게다가 내용 역시도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위아래를 나누지 않고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고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뭔가 세상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고 해야 하나? 여기는 정말 내 편이다. 이런 좀 어떤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늘 제가 좀 이 세상에서 잘 섞이지 못할 거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저라는 청소년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못났다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예뻐하고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보듬고 함께 삶을 책임지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해주는 나다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거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하는 타입이었고 뭔가 잘 숨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 나다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다 사무실에 매일매일 찾아갔어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그냥 막 가서 같이 앉아있고 가서 막 말 걸고 나랑 막 놀아달라 그러고 밥도 사달라 그러고 그렇게 나다랑 같이 지내면서 이제 좀 나다의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어쨌든 나다에서 당장 뭐 활동을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나다와 함께 좀 살아가는 10대를 보내게 됐던 거죠. 그렇게 2008년 무렵에는 나다를 통해서 이제 청소년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었거든요. 같이 촛불 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뭐 청소년 인권 활동을 함께 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 거부 선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 몸에 좀 어떤 익히게 된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살아야 한다. 약한 사람들이야말로 그 목소리를 이 세상에 내야만 한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10대 후반쯤에는 제가 나도 나다에서 이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얘기들 했죠.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나도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가서 너네 하는 거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같이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한 저를 나다는 벌컥 받아들여줬어요.
사실 그게 뭐 좋은 선택이었느냐 나쁜 선택이냐 논란이 많았지만 요즘은 좀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어떤 그렇게 처음 이제 같이 이렇게 뭔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청소년 자치공간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서교동에 있는 청소년 자치공간에서 뭔가 같이 이렇게 공간을 꾸려나가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뭐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나다에서 뭐 어디 강의 간다고 하면 다 쫓아다니고 나다에서 뭐 특강 한다고 하면 거기 또 옆에 껴서 앉아있고 뭐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그 영화 찍는데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나다랑 같이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살이 되더라고요. 그때 20살이 된 저에게 20대가 된 저에게 이제 제가 나다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같이 하면 좋을까 함께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던 게 8살들과 그림책을 매개로 인문학 공부를 하는 책 언니였어요. 책 언니를 통해서 제가 이제 나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 그때 만났던 8살이 어느덧 16살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저랑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나다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빠르게 좀 깨달았던 건 이게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그런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이야기겠다. 저한테 나다는 너무 새로웠거든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학교에서도 뭐 주변에서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도 좀 전달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접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는 좀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길 바라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바로 이 유튜브도 그런 활동의 하나로 좀 기획이 된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유튜브가 훨씬 더 익숙한 매체가 된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또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해야겠다. 좀 이런 결심이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처음으로 고른 주제는 바로 문학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중심으로 다루게 될 텍스트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그런 이야기인데요. 노란 머리를 한 아이가 나와요. 혹시 아시겠나요? 목도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사막을 걸어다니면서 양을 그려달라고 말해요. 네, 바로 어린 왕자인데요.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선 문학의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2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은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해서 막 학교에서 맨날 다독상 받고 수업 시간에 막 책상 서랍 밑에 이렇게 책 넣어가지고 몰래 막 보고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그런 애는 아니었어요. 공부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야기를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이야기는 바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삐삐 롱스타킹이었는데요. 삐삐 아시죠? 빨간 머리를 한 그 삐삐. 이 삐삐는 정말 제 세계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고 저의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소녀고 저는 이렇게 팔에 삐삐도 이제 있어요. 이거 삐삐예요. 사실 제가 이제 보통 청소년들을 만나서 많이 묻거든요. 뭐 책에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혹시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편이에요. 몇몇 청소년들은 좀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제 저희와 좀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애가 너무 책을 안 읽는다. 애가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좀 나다해서 책을 읽게 해줄 순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책 읽는 걸 무조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책이라는 건 거의 공부, 숙제와 동일한 말로 이해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책 읽어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이 세 말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른들은 왜 그렇게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길 바랄까? 하고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친구 아빠가 책 속에 내 미래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막 애들이 웃고 막 뭐야 야 그럼 좀비 소설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야? 그게 미래야? 막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아니 뭐 책을 읽으면 생각이 깊어지니까 뭐 다양한 경험을 이제 간접적으로 하게 되니까 뭐 감성이 풍부해지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실제로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정보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감성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인문학 공부를 위해서 문학을 많이 읽어라. 이런 말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선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야 한다.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이 만든 이 세계를 다루는 학문인데
인간이 만든 이 세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 기호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상징을 해석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학을 읽는 것이 인문학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상징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에요. 혹시 문학을 읽는 건 좋아하시나요? 문학을 읽는 게 인문학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마냥 억지로 꾸역꾸역 읽거나 엄청 재밌게 신나게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인문학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 번 읽으면 될까요? 아니면 인터넷에 나오는 국어공부법처럼 이 주인공의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주인공의 입장에서 문학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문학이라는 말이 유독 재미없고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문학을 읽는 게 너무 힘들다면 그건 아마 우리가 문학의 글자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 글자 아는데? 나 글자 아는 것 같은데? 한글 정도는 우리 다 배웠는데? 그쵸? 하지만 문학을 읽을 때 필요한 글자는 조금 달라요. 문학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 그 글자를 바로 메타포라고 불러요. 메타포라는 말은 은유를 뜻하는 말인데 이 메타포, 은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문학을 읽으라고 하는 건 마치 한자를 하나도 읽을 줄 모르는 내가 조선시대 서책을 번역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학의 글자를 모르고 있는 건 꼭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학의 글자를 읽어낼 능력이 없어요. 왜일까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문학 작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때 저자의 의도가 뭔지 말하시오, 요게 무슨 은유법을 썼는지 말하시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교육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학의 언어를 읽어내는 능력을 사라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아주 어린 사람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줘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우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만약 같이 흥부전을 읽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어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할 거예요. 흥부는 왜 가난해? 가난한데 애가 왜 이렇게 많아? 제비는 왜 말을 해? 제비는 다 강남에 모여 살아? 저 박씨에서 왜 금은보화가 나와? 그러면 우리도 박씨를 심으면 금은보화가 나오는 거야? 우리도 박씨를 심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함께 대답을 하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게 왜 그럴까 같이 얘기해보기도 하는데 이 반복되는 질문에 조금씩 지쳐가고 그러면 대답을 점점 대충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어린이가 저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죠.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해맑게 물어봐요. 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인터넷으로 주문시켰다 라고 신세대식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런 건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말할 것인가? 이렇게 좀 나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무렵 이 어린이들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보내지기 시작해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들이겠죠? 그래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을 봐도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그 어린이들이 있는 교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어린이들은 쉬는 시간, 수업 시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좀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질문을 꽤나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장에 적은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제 질문거리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때 저희 집이 저희 학교 후문에서 30초 거리였거든요. 뛰어가면 한 15초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고 학교 교실 창문으로 저희 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쉬는 시간에 집에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거죠. 나는 왜 집에 갈 수 없을까? 나는 마치 동물원에 갇힌 동물 같다. 이런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정말 질문이 멈추지 않겠죠.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색종이로 토끼를 접어볼게요. 그러면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말을 하죠. 왜요? 왜 색종이로 토끼를 접어야 돼요? 저는 돌고래를 접으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접었는데 너무 토끼같이 안 생겼어요. 이거 토끼 맞아요? 이런 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는 어린이들이 수학 시간이 됐는데 자,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면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왜 꼭 제가 풀어야 돼요? 계산기로 그거 그냥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제 답은 왜 틀린 거예요? 답은 왜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을 막 해요. 이런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우선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굉장히 친절하게 답해주겠죠.
하지만 좋은 선생님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혼나게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뭐,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라든지 아니면 그런 건 쉬는 시간에 물어봐라, 수업을 방해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듣게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이 가득했던 이 어린 사람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배움을 얻게 돼요. 아, 이 세상에는 해야 할 질문과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구나.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뚜렷해지죠. 그리고 해야 할 대답과 하지 말아야 할 대답도 정해져 있구나. 문학이 인문학적 사고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는 생각의 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의 거리. 예를 들면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 말하는 거죠. 당신은 정말 장미 같아요. 어때요? 이때 당신과 장미 사이에 느껴지는 이 거리감. 이 거리감이 혹시 안 느껴지신다면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 거리감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질문. 우선 내가 장미 같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이지? 나와 장미는 뭐가 닮았지? 좀 까칠하다는 건가? 아름답다는 건가? 향기롭다는 건가? 붉다는 걸까? 이런 고민들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각의 거리를 점점 좁혀나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질문인데 우리는 그 능력을 점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정해진 답만 말하고 정해진 질문만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공부라는 건 내가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부는 원래 어디서 출발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혹은 호기심,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때 공부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알고 싶을 때 시작하나요? 아니면 내가 막 너무 궁금할 때, 내가 막 호기심이 넘쳐서 시작하나요? 대부분은 이런 소리와 함께 시작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내가 아무리 지금 역사가 흥미로워도 이 종소리가 들리면 영어책을 펴야 돼요. 종소리로 시작되고 종소리로 끝나죠. 해야 할 질문과 하지 말아야 할 질문. 시작하는 종소리와 끝나는 종소리가 우리 공부의 틀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10년 이상 살다 보면 우리는 궁금한 게 사라져요. 궁금한 건 그만해야 되고, 궁금하지 않은 건 해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궁금해할 힘을 유지할 수가 없죠. 나다에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인문학 공부를 할 때 저희는 좀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끊임없이 막 질문을 하거든요. 마치 아까 말했던 그런 좀 어린아이들처럼 막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좀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대답을 쉽게 하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편하게 막 얘기해요. 나는 이거, 난 저건 것 같아. 나는 싫어. 나는 좋아. 막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쩌고 저쩌고 계속 말을 해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대답을 잘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좀 대답을 잘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대답을 하기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건 어때요? 아이씨, 좀 곤란하지 않아요? 아, 왜 하필 나야? 이런 기분이잖아요. 그때 우리의 곤란함의 이유는 뭐예요? 정해진 답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죠. 틀리면 혼나잖아요. 정해진 답을 말해야 돼요, 무조건.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제 질문에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정답을 말해야 한다. 그 정답만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렇게 보통은 제가 질문을 하자마자 바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아예 안 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길어지면 대답을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정해진 대답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생각의 시간이 길어진 대답은 정답으로 쳐주지 않기도 해요. 마치 스피드 퀴즈처럼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곧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청소년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풀다가 생각의 거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좁혀나가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은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답을 다 적어내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공부는 질문과 대답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구출에 이 답이 최대한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는 정답이 있는 질문과 정답이 없는 질문 중에 뭐가 더 많을 것 같나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뭘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내 친구와 싸웠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는 정답이 있는 질문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정답은 굉장히 찾기가 쉽죠.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검색하면 그런 정답은 금방 나와요. 이렇게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정답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한국 교육에 힘입어 문학의 언어를 익히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빼앗아갔다는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문학의 메타포를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그 수많은 질문들을 우린 잃어버렸죠. 그런 우리가 문학을 읽어내는 걸 힘들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힘을 가져본 적이 있고 그 힘을 금방 되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문학의 언어, 문학의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문학의 언어인 메타포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뭐 좀 들으신 이야기는 괜찮으셨나요? 궁금하신 거나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시다면 언제든지 교육공동체 나다로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